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의 우주 도전사에 새로운 장이 또 열립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제 위성 8기를 손님으로 태우고 처음으로 실전 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도가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우주 산업화의 단계로 도약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항공우주연구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 소식은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중소기업 벤처 사업가 만찬 소식 알아본 다음 김남국 의원의 코인혹 사태와 민주당 상황, 그리고 검찰의 국정원 문건 확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속보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 지난주 정상외교 강행군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경제 분야와 노동 개혁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저녁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서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거기에 또 참석해서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중소기업인 대회는요, 일자리와 수출 등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인과 벤처기업인을 격려하는 행사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와 정부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중 절반은 40대 이하 MZ세대 청년 기업인들이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인들의 행사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10대 그룹 가운데는 최정호 포스코그룹 회장만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행사 메뉴로요, 치킨 그리고 피자가 올라서 또 화제가 됐는데 윤 대통령이 모두 직접 골랐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뷔페식으로 준비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른바 치맥과 피자가 만찬 메뉴로 올랐는데요. 올해는 MZ세대 기업인 참석이 많은 만큼 편안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음식들을 골랐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택한 메뉴들이 사람 대신 로봇이 튀긴 치킨과 AI가 자동 조리한 피자로 알려져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모두 청년 스타트업에서 만든 것으로 윤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두 업체가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어제 행사를 위해 용산 근처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치킨 180마리를 한꺼번에 주문했다는 사실도 전해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만찬주로는 국산 수제 맥주가 제공됐는데요. 이 맥주는 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만든 의미가 있어 선정됐다고 합니다. 어제 치맥 만찬이 이어지는 동안에요, 윤 대통령 이 기업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하나하나 일일이 돌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은 치킨과 맥주 등이 차려진 테이블 58곳을 일일이 돌면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격의 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행사가 예정보다 40분 정도 늦게 끝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헤드 테이블에 20분 정도 더 남아서 이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업인들에게 이 산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면서 세계 시장을 향해 우리 기업들이 더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김기문 회장님께서 우리 정부의 그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고 저도 대한민국의 세일즈맨이다,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내내 계속 뛰겠습니다. 세계 시장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십시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외교 성과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 시스템을 갖추고 첨단 분야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대접을 받고 서로 만나려고 일정을 잡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요새 경기가 어렵지만 우리 모두 원팀이 돼서 노력하면 이 긴 터널도 곧 지나가리라 믿는다면서 이 건배 제의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제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도 대통령이 떠나지 않고 참석자들하고 이제 계속 환담을 나누니까 이 배경음악으로 팝송 아메리칸 파이가 흘러나왔다, 이런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 아메리칸 파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국빈 만찬에서 불러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노래죠.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환담이 예정을 넘겨 계속되자 이 장내에 아메리칸 파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흘렀고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외교 성과가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일정이 힘들지 않냐, 이런 한 기업인의 질문에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 줄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G7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11차례 양자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의 모든 상대국 정상이 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 얘기를 꺼냈다, 이런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메리칸 파이를 언급했던 각국 정상들 발언 듣고 오시죠. We know this is one of your favorite songs, American Pie. Yes, that's true.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President, when you were at the White House 3 weeks ago, you showed the world just how much of a talented singer. 11월에 뵙고 6개월 만에 뵙습니다. It is, but it's been a very busy 6 months. And I've even seen you sing in the White House. Say dinner. 윤 대통령 어제 오전에는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당정이 후속 조치 마련에 팔빠르게 나섰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G7 정상회의에서 이 외교 성과를 설명한 뒤에 지난 16일과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와 건설노조 불법 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했던 만큼 최근 외교 성과를 통해서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노동개혁에 다시 시동을 거는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제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 같은 엄정 대응 방침 천명을 받아서요, 오늘은 정부와 여당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응책을 마련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입법을 둘러싸고서 여야의 강경 대치가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당정은 오늘 오전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나 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하면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와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매뉴얼과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한 장관은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면서 야간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고요. 정의당도 어제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뜯어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위헌적 발상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이 반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국민들이.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아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서 하루 만에 당정이 회의를 열고요. 야간 집회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들으신 대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도 입법을 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다섯 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면 입법이 될 수 없다는 상황에서 저는 민주노총을 적으로 잡아 어떤 타격을 하게 되는 공격적 용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볼 때는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집회가 불법이면 불허하면 되는 것이고 집회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번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경찰에다가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불법적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다면 명확하게 정부가 얘기하는 불법적 내용이 무엇인 건지 명징하게 국민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행위를 했으니 거기에 맞게 정부가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맞는데 원천적으로 집회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만 헌재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헌재가 계속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입법을 하더라도 헌재에서 안 될 내용들을 알면서 왜 이런 내용을 할까라고 하는 측면들은 저는 민주노총을 공격하면서 소위 진보 집단들을 부도덕한 어떤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처럼 노동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또는 노동이 탄압되는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이 집회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공공질서를 상당히 심각하게 해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 광화문에서 시위할 때 무슨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심지어는 노상 방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을 위해서 시위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노동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다고 하다 보면 서로 강대강으로 나가서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너무 상투적인 얘기인데요. 내가 어떤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도 일반 국민들의 코앞에서 그 주먹이 멈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가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이 기본권에 해당하고 이미 헌재에서도 이거를 제약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실제로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한 번 났던 만큼, 그러나 이제 밤에 5개에서 집회하는 거는 유명무실화 됐던 만큼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냐 민주주의가 훼손됐냐 그러는데, 뭐 수출이 와그르르 무너지거나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된 건 아닐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이 강성 노조가 실질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제가 돼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은 경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내용들인데,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면 경법적 처벌 사항을 갖다가 집회 시위에 대한 법을 제한한다고 얘기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어제 동정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삼성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하고 한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된 K관광협력단 출범식에서였는데요.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2023-2024 한국방문회해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한국방문회해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부진 사장이 김 여사에게 명예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방문회해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방문회해 캠페인을 추진할 때 이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한 게 전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사님께서 해외 순방을 하실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일정을 수행하시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면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가 한층 더 밝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국 방문회를 통해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도 한국방문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인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관련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일주일 넘게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김 의원은 캐나다 총리 국회 본회의 연설과 이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전체 회의 등에도 모두 불참을 했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는 이 나들이 복장으로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찾아가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의 김 의원실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이 서울에 있지 않다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이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다 이런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자맹 전에 이 김 의원의 목소리와 최근 민주당 내의 목소리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에 계시네. 아이금 여의도에 안 오십니까? 그건 진짜. 혹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소재나 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 상황이고. 예. 김남국 의원은 못 돌아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걸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징계 기간이든 아니든 그건 무관하고요. 정치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당에서는 대선 자금 세탁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김 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총공세에 나섰는데 막상 당사자인 김 의원 입을 닫고서 지금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온라인 소통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을 담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는 물론 자신까지 숨겼다면서 스스로 떳떳하다면 자맹을 중단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요, 어제 조국 수호 선봉에 섰던 그 용감한 김남국 의원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면서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건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소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늘 여당에서 나온 발언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허위 보도 책임을 묻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잠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현재 당사자고 네. 국회에 와가지고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이 규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좀 답답한 부분이 현재 이제 도망을 가 있고 잠적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의혹만 제기되는데 저는 와가지고 분명하게 이것을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넘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의원. 그런데 뜻밖의 공간에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 친야 성향의 커뮤니티에 김 의원이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김 의원이 잠적한 이후 한 친야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게시물에 공감을 누르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1일 저녁 11시 11분쯤 친야 성향의 커뮤니티에 접속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한 대학 축제의 음식점 메뉴 포스터가 게재된 글에 공감 버튼을 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포스터는 극우 성향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포함돼 논란이 됐고 이를 비판한 게시물에 김 의원의 닉네임으로 알려진 꾹 변호사가 좋아요를 뜻하는 공감 버튼을 누른 건데요. 김 의원은 2020년 10월부터 해당 커뮤니티에서 꾹 변호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며 스스로 김남국 의원임을 밝히고 민주당 관련 게시물을 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의 김 의원 흔적은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8시 15분에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고 마지막 접속 기록은 어제 오후 2시 10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김 의원이 자신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매일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면서 여론 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이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 그리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때마다 월 세비를 10%씩 깎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됐다면 지금 김 의원이 여기에 해당돼서 세비가 깎였겠습니다. 네, 일주일이 넘게 국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김 의원이 3년 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걸로 알려져서 김 의원의 자맹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개정안은요,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달 세비를 1회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에는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 등으로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김남구, 양양자,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당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이 법안대로라면 일주일 넘게 국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의원의 다음 달 세비는 전액 삭감돼야 하는 건데요. 관련해 어제 오늘 여야의 비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된 이후로 일주일째 어디 있는지 모를 김남국 의원에게 매달 이 1,300만 원 정도의 세비가 투입된다는. 그리고 저 차량 같은 경우도 아마 관용차일 거거든요. 그럼 1년에 9천만 원 정도 의원실 유지비가 따로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김남국 의원 도피나 잠적을 도우라고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진 않죠. 숨어서 본인은 머리 식히고 쉰다고 하지만 이런 좋은 직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쉬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숨어가지고 쉬어도 월급 꼬박꼬박 다 나오는. 이러니까 다들 국회의원 하고 싶은가 봐요. 일단 뭐 이렇게 국회에 안 나오고 있는 이 두문불출하는 거는 전 좀 염치가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의 세금 받아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잠수 타서는 안 되죠. 뭐 국회의원직이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시든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해명 자료를 내서 일부 지금 계속 제기됐던 의문들에 대해서 일종의 답을 내놓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상태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김 의원의 자맹이 길어질수록 의혹 더욱 이제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김 의원이 코인 거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거다. 이런 의심 또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게임 코인 마블엑스 측이 어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에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체 내부 감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마블엑스 측은 어느 누구에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입장을 바꾼 건데요. 마블엑스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상장 2주 전 10억 원을 투자해 상장 직전까지 3억 원의 수익을 낸 코인으로 김 의원이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 3만 원대에서 최대 6만 9천 원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김 의원이 팔고 난 뒤 급락해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어제 김성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브릭스와 넷마블 그 대표와 전무께서 방문하셔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상장 정보, 즉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그런 내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즉시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주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어제 이 김 의원의 36억 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로 바꾼 점을 지적했고, 이 마브렉스 측도 이 김 의원이 코인 교환을 통해서 돈을 숨겨놨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자금 세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원 의원은 이번 사건이 김남국 의원 개인의 가상화폐 투기 중독을 넘어서 이 자금 세탁과 부정 정치 자금과 연관된 것 아닌지 자세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대선 자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펀드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거 공영제에 기반한 대선 자금 지원에 의해서 충분히 치르고도 남을 그럴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김남국 의원의 그런 돈을 가지고 세탁하기 위한 장으로 대선 자금을 유용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차떼기 정당의 후예 같은 국민의힘의 그 상상력, 뇌피셜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완전히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네, 검찰은 현재 김 의원이 최소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인을 증권으로 본다는 건 주식 관련 범죄에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어제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위믹스 코인에 대한 증권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요, 이 내부자 정보 이용 범죄 대상은 이제 증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법적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이 코인도 증권으로 간주해서 만약에 김 의원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국내 법원이 지금까지 이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한 사례가 없는 점, 이게 변수라고 합니다. 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활용해서 자금 세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클레이 수합을 통해 위믹스 59만여 개를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김 의원이 교환할 당시 클레이페이의 가치가 21억 원 상당으로 36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의 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검찰은 수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혐의 내용을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자금 세탁과 연관된 클레이페이 모 대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 임직원이 지난 3년간 국회를 14차례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코인 관련 의혹을 부인했던 김 의원의 주장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숫자가 위믹스, 여기에 초기 투자금이 9억 8,574만 원이라고 공개했어요. 이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을 가지고 얼마? 이제 6억이고요. 예. 네, 그래서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를 산 겁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려면 그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관련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그런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었다.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이원석 검찰총장도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어제 오후 성남지청을 격려 방문한 이원석 총장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직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를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여러 제도와 법령 개선 작업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히 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사와 재판을 철저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접촉도 전혀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친여 성향의 그 커뮤니티에 바로 어제까지도 접속을 했었다.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 접속해가지고선 그 오전에서부터 오후에까지 뭔가를 좋아요도 누르고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특히 그런 야당 의원으로서 또 그 조국과 관련하여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그러한 그 친야 성향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별별 그러한 의혹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뭔가 돈 세탁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탈당하고 광야에서 내가 모든 것에 맞짱을 뜨리라라고 그 포효하듯이 하다가 지금 그냥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지역구에 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얘기만 나오고 지금 어딘가에 쏙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본인이 지금 나와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미 탈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김남국 의원의 정치 생명만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의 친명 그룹에 속한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남국 의원 이미 민주당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온다라는 게 조금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제가 볼 땐 현직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직책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측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해명을 할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발언하는 순간 본인에게도 불리합니다만 또 민주당에게도 불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잠적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자맹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자맹을 할 거면 좀 흔적을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자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숙고하는 시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뭘 좋아요를 누른다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남들이 봤을 때는 자맹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아마 기자들이 귀찮게 질문하겠죠. 계속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답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와서 국회의원직 성실히 수행하면서 조사 성실히 받고 본인이 만약에 무죄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 내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논란으로 옮겨붙으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친문 성향의 고민정 최고위원이요 강성 지지층에 대한 당의 이제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었죠. 그런데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열린 이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이 국민들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최고위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던 만큼 사실상 이 대표 면전에서 강한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먼저 22일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고민정 최고위원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최고위 회의 발언이 담긴 고 최고위원 SNS 게시글에는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요.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고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대표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거론하냐면서 항의를 했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인 은어를 사용해서 역시 수박이라 그런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고 최고위원을 향해서 고밀정 씨라고 부르면서 가면을 벗으라고 촉구하는 등 욕설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했고요. 다음 최고위 회의 땐 고민정 뺨부터 때리고 시작하자라는 격앙된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예전에 간첩 뭐 이런 의미를 뜻하는 그 밀정이라는 표현을 고 최고위원을 향해서 지금 비판의 용어로 쓴 겁니다. 앞서 당의 자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이들도 역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단톡방에 이제 불시에 초대해서 집단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초대지 사실상 강제 소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은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들을 향해 좌표 찍기와 전화, 문자 공격을 이어갔고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최근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불시에 초대돼서 욕설이 섞인 강한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강성 지지층이 공격이 전화나 문자, 댓글 테러에 이어서 단톡방 집단 괴롭힘 형태로 진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양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전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치 폭력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니까요. 민주당의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여기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지금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청년 정치인에게까지 이 공격을 가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에게까지 이 획일적인 목소리를 강요하는 것은 꼰대 정치라면서 이대로라면 어떤 청년들이 민주당에 남아있겠냐,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이원욱 의원은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지지층이 모인 팬카페 이 제명인의 마을을 탈퇴하고 이장직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낸 이 강성 당원에 이 제명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원욱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강성 당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당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명당할 수도 있구나, 나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좀 수그러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태도만 공손하다고 한다면 처벌할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 문자가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당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조치들이 추가로 가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중지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싱겁게 끝나고 마는 거겠죠. 더 문자 메시지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물론 더 받았죠. 왜 그러고 있냐? 넌 진짜 나쁜 놈이다. 욕설도 있었고, 왜 너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를 공개해가지고 우리를 악마화시키냐? 이런 문자들도 있었고요. 이원욱 의원은 이어서 이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길 재차 촉구하고 이 강성 팬덤과 절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성 팬덤을 옹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요,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요, 여전히 이 강성 지지층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 강성 투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요, 앞서도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건 잘못이지만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서 김 의원을 두둔한 바 있었고요. 김 의원에게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쏟아지면서 마녀 사냥하듯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대한 당의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비명계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왜 부정해야 하냐고 반문했는데요. 양이원영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당원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욕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과도한 표현으로 그거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그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제명 조치한 것처럼 취해야 되지만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에서요,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발화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개조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네, 진성준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민주당 강서울 지역위원회가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양강좌인 강서 목민관학교의 수강료를 후원회 계좌가 아닌 학교 관계자나 의원실 사무국장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회 무소속 김민석 의원이 진성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김민석 의원은 진성준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지역 주민 대상 무료 강의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무료 강의를 주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진 의원과 관계된 강서 목민관학교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진 의원 측은 강서 목민관학교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강의도 무료가 아니었고 주최도 진 의원이 아닌 기관 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쌍방울과 또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벌인 대북 사업을 위해서 이 북한 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북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치주의에 어긋나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안부수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특히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 법원이 검찰 구형량을 거의 채워서 3년 6개월형을 선고한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부수 회장은요, 경기도하고 쌍방울 그룹을 이 북한에 연결해준 이른바 이제 대북 브로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안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의 예고편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부수 회장은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지난 2018년 경기도의 북한 인사 초청 행사를 기획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당시 안 회장은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북한의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경기도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식당 옥류관 유치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행사에서 나온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안부수 회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나 기업에 지원 한 푼 없이 오직 저희들의 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또 안부수 회장은요,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부수 회장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거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나아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고요.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안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 만큼 그 책임이 어디까지 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JTBC는 법조계 일부에서 비영리단체 대표일 뿐인 안부수 회장과 달리 경기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이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언급되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서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한 내부 문건을 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지난 1월 16일에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국정원이 처음 언급된 이후에 관련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나 안부수 회장 등 관련자들을 통해서 국정원이 계속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안부수 회장과 인연을 맺게 된 과정부터 이 국정원이 관여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안부수 회장이 사실상 국정원 대북요원으로 관리됐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안부수 회장은 지난달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자신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친분을 맺고 친하게 지내면서 국정원이 이를 좋아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는 국정원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안부수 회장은 재판에서 당시 북한 접촉 사실은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추진했던 이 경기도 대북사업비 지원 관련 내용도 모두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이 대북 송금 인지 여부와 등장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검찰은 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제한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서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직권 발부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난 2019년 쌍방울 대북 송금 당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2급 기밀에 해당하는 이 문건을 증거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들도 일부 알려졌는데요. 안부수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사업비 지원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됐고, 약속이 안 지켜지자 북측이 일부라도 먼저 달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고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비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북측 김성애 조선 아태평화위 실장이 곤경에 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죠.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입장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가 있어서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대북 사업비 지원 약속은 물론 대북 송금 연루 의혹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지난 2018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와 북측은 농림 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 나무심기 사업 등을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황해도 지역이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처음으로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1심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당시에 국정원 내부 문건도 또 확보를 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관련 책임이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당시 국정원 수뇌부로까지 이어질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국정원에서 나왔다라고 한 문건에 대한 신빙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지금 계속 좀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대북 송금에 대한 정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안 걸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재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안부수 씨가 소위 대북 중개업자로서의 본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니까 뭐 대동강 맥주나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쌍방울의 사업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는 안부수와 김성태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 문제가 쟁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횡령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횡령의 과정들과 그다음에 대북 송금의 과정 자체, 또 그 금액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국정원의 문서가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걸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이라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에서 국정원 내부 문건을 어떤 것을 압수했는지 이제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휘발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동안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경우는 자기는 그 쌍방울 송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내부 문건 운운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의 일부는 뭐냐면은 이미 그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김성애 조선아태평화위 실장이 공경에 처해 있고 이것 자체 보고가 김정은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대타로 쌍방울에서 뭐 500만 불, 300만 불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짓말을 한 그 배후에 이재명 대표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국정원 내부 문건은 결국은 내부 문건이 있음으로써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도 위기에 처해지지만 쌍방울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난 인정했다인데요.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유아인 씨에 대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구속기로에선 유아인 씨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에 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고 1시간 30분 정도 심사를 받은 뒤 잠시 전인 오후 12시 30분쯤에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출석할 때는 이 보도된 것과 달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고 심사 후에는 마약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 그리고 영장 심사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유아인 씨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 부분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밝혔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마약한 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앞서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요 유아인 씨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었거든요. 뭔가 좀 달라진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유아인 씨는요 2차례 경찰에 출석해서 대마 흡연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그 이외에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죠. 경찰 역시 유아인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 심사를 앞두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구속만은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법조계에서는 유아인 씨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그런 의견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네, 유아인 씨의 영장 심사에서는 코카인 투약 혐의와 더불어 공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가 영장 발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아인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말을 맞춘 정도를 넘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영장 발부 가능성이 다분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아인 씨가 그동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늘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 이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경찰은 유아인 씨와 지인 두 사람의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 뒤에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미술관 나가라인데요.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는요, 알려진 대로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이죠. 이 미술관은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있는데요. 이 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달라면서 미술관 부동산 인도 소송을 낸 겁니다. 관련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한겨레 신문과 통화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19년 이 건물과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사무실을 빼지 않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연장되지 않았으니까 빌딩에서 이제 빼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최 회장하고 노 관장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겠죠. 아무튼 이번 소송 제기로 최 회장하고 노 관장이 관련된 송사 최소 4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일단 이혼 소송으로 맞붙고 있죠.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했는데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노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1심은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노 관장은 승복하지 않았고 노 관장과 최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두 사람의 자녀 3명이 차례로 탄원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둘째 딸이요. 지난 15일에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것을 시작으로 해서 16일에는 아들, 그다음에 17일에는 큰딸까지 세 자녀가 모두 하루 간격으로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곧바로 항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3월에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SK이노베이션의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이 부동산 인도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관련된 송사는 최소 4건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SK이노베이션의 미술관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해서는 이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입장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번역이 재능 기부 오문부어인데요. 배우 김태리 씨의 사진이 보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배우 김태리 씨가 이른바 재능 기부 요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김태리 씨는 SNS를 통해서 자신의 유튜브 브이로그 자막 번역가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 프로젝트는 재능 기부로 이뤄진다고 적혀 있는데요. 한마디로 무보수로 타인의 재능을 쓰겠다는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해당 공지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노동력을 무상으로 착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개인 유튜브 번역에 재능 기부를 찾느냐,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쏟아냈고요. 김태리 씨 팬들마저도 이 팬심을 악용하려 한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익적인 콘텐츠라면 모르겠는데 이 개인 유튜브 브이로그를 만들면서 왜 무료 봉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냐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커진 건데요. 김태리 씨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논란이 커지자 김태리 씨는 해당 공지를 삭제했고 소속사에서도 해명을 나섰지만 이 해명이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킨 모양새입니다. 김태리 씨 소속사는 해명글에서 모든 시리즈 영상물은 광고를 포함한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양한 언어 자막 번역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린 건 역시 더 많은 해외 팬분들이 영상을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팬들을 위한 선의로 한 일이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해명인데요. 하지만 영상으로 수익을 얻지 않는 것이 타인에게 노동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된 사안을 팬 서비스 차원이었다는 등 핵심을 벗어난 해명으로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결국 이번에는 김태리 씨가 이제 직접 나서서 사과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 소속사의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 김대리 씨는 어제 SNS에 직접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재능 기부라는 형식으로 다가갔으면 안 됐다. 분명한 잘못이며 제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깊이 반성한다면서 저의 짧은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불편함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김태리 씨는 그 무엇보다 지금은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좋은 마음으로 번역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사과 메일을 드렸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요. 조금 뒤에 사상 첫 실전 비행을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시각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전남 고흥나로 우주센터 프레스룸을 잠시 뒤에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서 관련 얘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호의 발사 시각 이제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원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장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아마 바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발사관리위원장이신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입니다. 5월 24일 14시 현재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오늘 발사 진행을 위한 주요 절차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발사 최종 시각을 확정하기 위해 13시 2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임무궤도 진입을 목표로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준비 상황입니다. 누리호 기체는 현재 발사대에 기립한 상태로 연료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컬 연결, 기밀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은 어제 9시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4분 발사 관제 장비의 발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오후 1시부터는 추진 공급계 점검, 상온 헬륨 충전도 마치는 등 발사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로 우주센터의 기상 상황입니다. 누리호는 온도, 강수, 압력, 또 지상풍, 낙뢰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하여야 발사가 가능합니다. 나로 우주센터의 기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사일 4일 전부터 기상청 예보관이 현장에 파견 근무하면서 직접 관측과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발사 당일에도 공군 비행기가 2회 이륙해서 구름을 직접 관측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오늘 외나로도 지역의 강수 확률은 30% 미만으로 낮은 상태이며 나로 우주센터 주변 지역에 두터운 구름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상 상태가 전망되었습니다. 바람, 구체적으로 지상풍과 고층풍은 발사 운영 시 발사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현재 지상풍은 평균 풍속이 초속 2에서 4m로 예측되고 발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풍의 경우도 누리호 1, 2차 발사보다 약한 것으로 예측되어서 발사 가능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 탑재체의 전기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비행 경로상 낙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낙뢰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점검한 결과 누리호 발사를 위한 기상 환경도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분석입니다. 현재 우주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 등 우주물체의 시간대별 위치 정보를 분석하였고 충돌 가능성이 없는 시간대로 발사 시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대로 오늘 18시 24분 정각에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영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연료와 산화제 충전과 관련한 점검이 완료되면 오후 3시 40분경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됩니다. 오후 5시 10분경에 연료 충전이 완료될 예정이고 5시 40분경에 저희가 들려드린 것처럼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의 발표를 좀 들으셨는데요. 누리호의 발사 시각이 오늘 오후에 18시 24분, 그러니까 오후 6시 24분으로 일단 최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사 시간이 지난 2차 발사 때보다 한 2시간 24분 정도가 늦어진 거라고 합니다. 박사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2차 때는 일단은 이 누리호 자체의 성능을 시험하는 거였기 때문에 시간에 무관하게 이것이 이제 지상 한 700km까지 무사히 올라가는 것
중심으로 했거든요. 네네. 시간이 상관없지만 이번에는 이제 실용 위성들을 직접 탑재해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고도에 내려주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가장 중요한 이제 탑재체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황혼 무렵. 네. 이제 우리나라 위를 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밑으로 내려갔다 남극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면 새벽이 되겠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저녁과 새벽 무렵에 항상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고도 한 550km에 이제 이걸 내려주기 위해서 이제 발사 시간을 6시 24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태양 전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동안 햇빛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항상 같은 시간대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이제 첫 실전 비행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부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이고 또 앞선 두 차례의 발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2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누리호가 1.5톤 정도의 탑재체를 싣고 700k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검증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 위성이 아니라 더미 위성들을 싣고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는 한 500km 정도의 물체를 싣고, 그러니까 위성을 싣고서 한 550km 정도까지 올라가서 원하는 위치에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고도가 조금 낮아졌죠. 그만큼 그 위치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더 세게 작용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 초속 한 7.5km 정도에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보다 한 150km 정도 낮기 때문에 그때보다 조금 더 지구의 중력이 센 곳이겠죠. 이번에는 탑재체 중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고 그래서 550km 정도에서 한 7.6km 정도, 초속 한 7.6km 정도로서 이제 위성들을 분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과거에는 성능이 충분했으니까 이제 정말 손님을 모시고 원하는 데까지 배달할 수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영업에 나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량 운전할 때 무인 자동차 한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손님 태워서 그렇죠. 운전하는 그런 거랑 이제 같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이번 누리호 발사를 두고서요 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으로 기술 이전을 시작하는 이 첫 발사다 이런 또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건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주 시장이 굉장히 커지죠. 네. 미국의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켓 발사부터 많은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누리호를 개발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건데 정부에서는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하면서 발사 과정을 참여하고 다음 이제 4차 발사부터는 이 하나 민간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만들고 발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다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우주 산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우주 강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하나 같은 이런 기업을 미국의 스페이스 X 같은 그런 우주 산업의 중요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이번 발사에 참여시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기술이 이전은 되더라도 이제 미국의 나사처럼 그러니까 지금 항공형 같은 그런 조직은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스페이스 X라든가 여러 가지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네네. 그것을 갖다가 기술을 갖다가 더 약진하고 어떤 우주 정책을 펴는 것은 나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연의 역할은 역할대로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청이 있으면 거기 역할이 있는 거고 네, 민간 알겠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네, 누리호에 앞서서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바로 이제 나로호일 겁니다. 나로호는요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우주 발사체 로켓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 누리호와 나로호의 차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만든 거냐 네네. 아니면 일부를 수입해 왔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큰 건데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액체 로켓을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해온 거죠. 네, 그걸 갖다 발판 삼아서 우리가 이제 누리호부터는 우리 기술로 모두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로 설계까지 하고 테스트도 하고 직접 만들어서 발사까지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리호는 그러니까 나로호는 누리호를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외국 기술을 좀 이용을 한 거고, 이 누리호부터는 본격적인 우리 기술로서 이제 한국형 발사체 2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내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추력의 더 큰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이제 밤에 소나기가 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누리호 발사 작업이 이제 예상보다 좀 늦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아까 그 차관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지금 발사 준비 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는 어제 이제 저녁 7시까지 이 누리호를 이동시켜서 이제 기립을 시킬 생각이었지만 좀 소나기 오는 바람에 한 2시간 10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없었고 이
이 누리호 자체에는 36만 개가 넘는 워낙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한 2시간 정도 쏘나기 때문에 늦어졌지만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누리호가 이제 비행하는 시간이 총 18분 58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사는 과연 어떤 단계를 거치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발사 4시간 전부터 이제 연료와 산화제, 그다음에 이제 액체 여러 가지 이제 연료 충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사 10분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멈추지 못하는 자동 발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카운트다운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분 그러고 나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10분 전부터는 임의로 정지를 못 시켜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정지에 이제 자동적으로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시 24분이 돼서 이제 엔진이 연소가 돼 가지고 정확히 4개의 클러스팅 돼 있는 75톤 엔진들이 정확히 한 300톤 정도의 추력이 나올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발사가 되는 겁니다. 발사가 되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시점들이 있는데 한 2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1단이 분리가 되겠죠. 그때가 이제 한 고도가 한 65km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지나고 나가지고 또 한 2분 정도가 지났을 때 위에 이제 위성을 덮고 있는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 페어링 분리요? 예, 그래서 옛날에 나로호 때 그게 분리가 안 돼서 실패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한 270km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2단이 연소가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 260km에서부터 550km까지 한 300km 가까이를 갔다가 이제 쭉 이제 3단위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3분 3초가 됐을 때 550km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초속 한 7.6km 정도의 속도로서 올라가서 그 속도가 이르지 못하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3분 3초부터 20초 간격으로 차세대 소형 위성을 먼저 그러니까 8개의 위성을 하나하나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데 처음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밀어내고 20초 후에 그 민간 기업에서 만든 3개의 이제 큐브 위성들을 밀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5번째로 천문연구원에서 만든 도요셋 위성 10km 정도 되는 도요셋 위성 4개를 갖다가 차례대로 밀어냅니다. 그렇게 다 되면 이제 결국은 이 13분 3초 이후에 20초씩 7개가 지나가니까 빼서 7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 140초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이제 다 분리가 되는 거고. 위성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한 3분 정도 3단이 좀 더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끝나고 이제 임무가 종료되는 겁니다. 누리호 발사 이제 성공을 하려면 이제 기술적인 요인이라는 거 저희 분 아까 이제 페어링 이렇게 분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어떤 변수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거 조심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기상 변수들, 바람이 이제 평균 초속이 한 15m 정도까지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좀 세게 분다든가 아니면 낙뢰 위험이 있다든가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올라가는 상공에 여러 가지 이제 인공위성들이 움직이고 있겠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서부터 그다음에 뭐 국제우주정거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라가는 궤도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최소한 이런 위성치하고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미 확인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의 우주 환경들 여러 가지 뭐 이제 우주의 폭풍이 빈다든가 지구 자기장에 뭐 교란이 온다든가 이런 우주 환경이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